네, 기약 없는 증시 속에서 흔들리는 투자자들의 마음.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에서 전문가님들께 한번 잡아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어제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떨어졌으니까 금요일은 좀 오르지 않겠냐라고 네. 조심스레 예상했지만 역시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 초반에 좀 분위기 살짝 좋았다가 역시나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뭐 사실 이제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뭐 갖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악재. 예.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도 출연해 주시는데 그때 전문가님하고 얘기했었던 게 세 가지 악재. 우리가 어떤 이제 게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경기 네. 침체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남았다. 네. 전쟁이었네요. 전쟁. 네. 예, 그래서 뭐 네. 전쟁 이슈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이 경기 침체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 한번 마지막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예. 이제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이제 뉴스들을 보면 이 경기 침체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악재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추가 하락이 나올지 오늘 전문가님들께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이 시간 함께 지키시면서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그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 톡까지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도 전문가와 함께 든든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우리 주식설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흐름도 다시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미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띠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데요. 코스피 오늘장 2210포인트에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전도 오후 한때 상승 전환하면서 2224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는 계속 상승하지는 못하고 오늘장 0.2%가량 밀려나면서 221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개인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장중에는 팔자로 전환하면서 오늘 6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소폭 매수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일자 678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이내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일장 0.8% 가깝게 밀려나면서 67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8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환율은 전날보다 6원 50전 오른 1,43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조금 낮게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 상승 전환했고 장중 한때는 1,440원을 재돌파하면서 장중 연 고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소폭 밀려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시간 1,443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마지막 장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증시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핫 이슈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파산 이슈도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 레고랜드 파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게 단순한 그런 한 가지 이슈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뭔가 파산이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뭐 기업이 망한다든지 파산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었거든요. 그런 공포의 극대화를 이제 경기 침체를 통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쟁과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까지 증시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3대 요인, 그중에 이제 전쟁과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과연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 하락이 또 펼쳐지는 것이 아닌지, 향후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두 전문가님들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네. 우리 또 같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사실 솔직히 반영이 됐다. 물론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으로는 4.5에서 4.75. 네. 여기까지 올리는 건 사실 시장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5%, 5.5%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이제 악재가 시장의 하락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요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레고랜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이슈들,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제까지는 솔직히 미국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슈들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시화시키는 하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필연적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아, 증시 사이클상 이제 저점으로 향해 가는 네, 필연적 과정이라고 그거보다는 보시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네. 인플레를 잡자고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 건데, 경기가 이제 네. 반대급부로 안 좋아지는. 그렇죠. 이제 연준에서도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일부 사업체나 개인들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가 현재의 어떤 이런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필수 불가결하게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파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생활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사업체 개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힘들어지고 진짜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업체들이 이제 버티지 못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그냥 방치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의 소비력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업이 뭐 자기가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원가율이 올라가니까 생산물품 가격을 올리고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이 부분에서 그 개인들이 얻는 수입원이 어디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통 주식 투자도 하니까 여기서 수입원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의 봉급이 최대 소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봉급은 잘 안 오르죠.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개인 소비력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해서 소비 감소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게 어차피 기업들의 실적 악화 부분이나 재고 증가를 유도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때가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사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인플레에 의한 경제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막으려고 하는 건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금리를 올려서 제로금리로 너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달러 공급이 뭐 확대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왕성해져 있으니까 인플레가 가속화돼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거지. 금리를 계속 올려주면서 투자를 하려면 은행에서 보통 빌려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줘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좀 감소시키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생산 부분에 대한 줄이기 전략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소비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뭐 파생 세력의 매매에 의해서건 아니면은 공급의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 부분에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건 간에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개인 소비력의 문제가 없이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는 일부 사업체나 개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이 됐건 또 대출을 많이 받은 개인들은 이자율이라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기본 고정 비용, 내가 뭐 생필품이나 먹고 사는데 쓰지 않는 기본 고정 비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 쓰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게 기업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은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생활이 좀 궁핍해져서 소비력이 다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이 다 대출을 끼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영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크게 금리를 올리는 게 체감적으로 영향이 다가오진 않아요. 오히려 대출이 없고 현금이 있는 어떤 이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매력도가 생기죠.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으면은 예전에는 뭐 1, 2% 이자를 받았으면 이제 2, 3%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나와서 소비력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유도될 수 있다. 또는 뭐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일부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전체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부 출혈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소를 희생하고 대를 취하겠다라는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겠지만 시장이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심리잖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해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과한 낙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의도도 이 경착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금리를 올려서 조금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겠다, 연착륙을 하겠다, 좀 부드럽게 내려앉겠다, 충격이 최대한 덜 가게 이런 의도인데 오히려 이런 게 또 이제 공포감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급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려가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나왔듯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인과 기관들은 매수하고 근데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반대의 경우로 점점 더 이제 계속 단타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 자금들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또 미국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 11월 2일이면 일주일 이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제 우려도 걱정이 되는데 이 증시 상황이 이제 10월 달 더 나아가서 연말까지 큰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최종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 뭐 최종 금리가 이제 내년에 5%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이건 전망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여태까지 자주 바뀌어 왔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물가 지표라든가 뭐 CRB 인덱스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뭐 연준의 말대로 물가가 점점 잡혀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일단 해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좀 위험은 피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온 것 같고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거래량이 많았던 게 삼성 SDI나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리고 오히려 중소형주는 소외된 느낌을 좀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예상한 것보다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어서 이제 시장이 뭐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주지 못하고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4.5% 그 예상했던 수준까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제 하락은 발행되지 않은 악재에 대한 미리 이제 걱정하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4.5%까지 만약에 정말 그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또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뭐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정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가 딱 예상한 데까지만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내년 초까지만. 네. 네, 그러고 나서 동결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인상만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뭐 전쟁 이슈도 언론 하루바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해소되어가는 과정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썰전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8K요. 이거 일반적으로 4K라고 얘기하는데 8은 8K라고 해야 되는지 8K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8K가 발음이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이제 4K를 넘어서 이제 8K까지 지금 현재 TV 수출도 비상이 좀 나왔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EU 에너지 규제가 이제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TV 수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업계 업황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유럽의 규제 정책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는 부분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TV 판매가 유럽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TV 또 유명하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네, 뭐 기술이 워낙 좋고 네. 보기에도 좋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 4K 관련 우리나라 그 삼성 TV라든지 이런 TV 부분들을 네. 굉장히 좋아하고 판매고도 높아서 네. 오히려 생산을 더 늘리자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잘 팔리니까. 근데 규제가 지금 틀어막은 거네요. 그렇죠. 규제 법안이 이제 나와버리면서 이걸 이제 못 팔게 생긴 거죠. 그렇죠. 예, 환경 법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거죠. 인기도 예. 있고. 그죠,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이걸 구매하고자 가격이 낮진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 비싸죠. 이게. 네, 뭐 유럽에서도 몇백만 원이거든요. 네, 뭐 맞아요. 400~500만 원 정도에 이제 팔리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사진 못하는데 우리도 뭐 TV가 있는데 좀 더 좋은 TV가 나오면 나중에 이 TV가 좀 고장날 때 되면은 네, 저거 사야지 이런 바꿔야겠다. 생각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로망을 아직 못 산 그 유로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원인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바이든이 인플레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인플레를 낮추는 법안 중에 금리 인상 외에도 환경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인플레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답습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유로존의 어떤 물가지수가 폭등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자체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됐냐. 환경 법안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법안 부분들 위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강화 수치를 올려놓으면 보통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탄소 방출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전기 에너지 부분의 사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법안에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고 비트코인용 컴퓨터를 돌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이런 환경 오염이 된다라는 걸로 인해서 제한을 두는 국가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 현상인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에너지 사용을 축소시키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삼성 또 뭐 LG TV 아무튼 유로존에서 유명한 그 TV가 왜 인기가 있느냐? 동급 모델 딥의 기술력이 좋으니까 화질도 좋고 뭐 기본적으로 화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명도 이런 게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더 소비한다.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기준의 1등급이지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환경 법안대로 만약에 이 삼성에서 또는 뭐 LG에서 이 관련된 TV를 수출해서 앞으로 문제없이 판매를 하려면 뭘 낮춰야 되냐면 밝기를 낮춰야 돼요. 화면 자체에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밝기. 밝기가 낮아지면 선명도가 기본적으로 낮아지겠죠. 밝아야지 선명도가 빛나는데 이 밝기를 낮춰버리면은 선명도가 떨어져서 어떤 동급 관련 다른 업체들과의 그 기술적 편차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잘 판매가 됐지만 추가로 넘어가면은 이제 비슷하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판매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화수 기준에 대한 밝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판매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금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 팔리니까 우리 TV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는지 이런 이제 딜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정한 그 시장 경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TV만 특별하게 좀 보급하게 해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과연 정부 애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겠으나 실패를 한다면은 좋은 화질로 유럽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판매량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환경 규제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툭툭 올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을 많이 옥죄는 이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또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만약에 좀 풀릴 만한 규제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이슈가 이 규제라는 게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네. 좀 심각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로 인한 주가 낙폭이 과하면 이거는 내가 보았을 때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규제인데 네. 시간 문제인데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투자 포인트도 있잖아요. 네네. 이 규제를 이용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규제가 조금 치명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조금 치명적이지 않나. 조금. 네. 그럼 자세한 한번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 규제를 강화해서 해버리면 국내 업체들의 TV 판매 그런 경쟁력 자체가 사실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화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쓰지 말라. 뭐 거의 그쵸. 이런 거니까. 예. 근데 이거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결국 에너지 규제예요. 지금 EU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어떻게든 뭐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불을 언제까지 꺼라, 뭐 언제까지만 저희 출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불을 막 껴라, 물도 아껴 써라, 막 거의 에너지를 아끼려고 정책이 다 바뀌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저전력으로 만들어라. 너네 저전력으로 하면 이 TV는 통과 못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좀 규제를 넘어서 수출을 하려면 좀 저전력의 제품으로 좀 판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면 뭐 저전력 관전주나 뭐 이런 종목들이 들썩들썩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당장에는 좀 문제가 되는 이슈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원전이니 전기니 송전 이런 섹터들도 움직임이 들썩들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네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썰전 두 번째 이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금리 인상 폭주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5%로 갈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대라고 보기엔 우려죠. 네.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뭐 일본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일본 채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전 세계 이 추세가 올리는 추세인데도 계속해서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잖아요. 이 그쵸. 채권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네네.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 침체라든지 네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들이 존재할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네. 뭐 연준이 원래 하려고 했던 정책을 좀 보면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네, 물가를 거잖아요. 잡겠다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좀 예정보다 더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뭐 금리가 더 안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물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르면 그것들이 더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지표가 이 CRB 인덱스 지표인데요. 이게 어떤 지표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곡물이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뭐 산업용 원자재 뭐 이런 것들 19개 상품의 이제 선물을 산술 평균 해가지고 나타낸 지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 원자재들의 이제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지표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연준의 목표대로 금리를 인상하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아, 원자재들을 종합해서 하는 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쵸. 물가도 전반적으로 저걸 따라서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높게 나오는 이유가 9월 달 거를 10월에 발표하고 10월 늦게 달 거- 발표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세계 자동차 업계 뭐 2030년까지 전기차 1,727조 투자한다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완전히 이제는 석유에 대한 에너지를 배척하겠다라는 분위기라 이 산유국들이 뿔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좀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한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금리라는 것도 어쨌든 원자재, 상품에 대한 그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준의 바램대로 떨어져 가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대. 계속해서 이제 뭐 사우디와의 불안은 나타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RB 지수 관련한 것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디서 살펴보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CRB 지수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신 물가 추이를 통해서 네. 기준금리가 지금 시장은 지레겁을 먹고 있는데 네. 그런 겁먹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현재 지표로는 그렇고 CRB 인덱스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바로 네, 나옵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물론 따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겠지만 네. 그것도 공개 방송에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방송에서 또 시장에 대한 좋은 썰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개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공개 방송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좀 시장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긴급 시장 체크랑 주도주 테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잘 갔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좀 공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앞으로 좀 잡아가야 될 유망 섹터. 좀 이게 시장에서는 제가 카멜레온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표, 내일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포지션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시장 진단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요하게 좀 바라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들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진행되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모두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모두 100%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이슈에 대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 폭주 우려라든지 일본발 불확실성 여기에 네.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금리 인상 폭주와 관련돼서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 근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폭주 우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살짝 돌아줬다가 네. 다시 지금 매파 성향으로 도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매파로 했으면 이런 게 없었는데 괜히 희망 줬다 이러니까 더 네. 좌절하는 거네요. 딱 하다가 네, 9999 이러다가 다시 갑자기 비둘기 가서 와 비둘기다 했는데 꺄 하니까 무서운 거지 시장이.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네. 팔을 벗겨보니까 매였네요. 그렇죠. 꺄 하면서 쫄려 그러니까 비둘기 사람 보고 도망가는데 야. 독수리는 안 도망가잖아요. 다가가면 문단 말이지. 네. 발톱을 핥히거나. 너무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일단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지금 연준이 다시 그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냐고 한다면 사실 좋아요. 아까 전에도 주대장 그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물가 지수는 원자재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어요. 여기 CPI 전년 대비 지수를 보시면 9.1을 최고점으로 찍고 나서 8.5, 8.3, 8.2로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낮아지고 있으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먹히는 거고 이게 낮아지는 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낮아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원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9.1에서 8.5로 0.6이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0.2가 낮아졌다가 이번 발표 수치는 0.1밖에 안 낮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똔똔이 되거나 플러스로 돌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PPI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 PPI가 11.3의 어떤 정점을 찍어준 이후로 9.8로 무려 약 한 1점 몇 프로 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지금 1.1%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0.2%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리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작용하고 있으나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이 금리 가지고는 물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연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은 PPI를 보시면 예측치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월가에서 예측하는 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는 거야.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고 원자재가 이러고 이러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수치가 그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가 유도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 시장에서 그 월가에서 예측한 것보다 높게 나오면 현재 인플레가 예측치보다는 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악재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역시 금리는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월가라든지 또 연준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향후 금리 점도표가 현재는 4%대 중반 정도 구간대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점도표의 상한선이 내년 1월이 되면 5.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향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추가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인상 가능성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준 정책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어느 4.5%까지 올리고 그만두겠다라고 못 박은 지가 얼마 전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일부 연준 의원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시장이 또 연준이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일본이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우리나라도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편차가 계속되면서 엔저가 지속되고 일본 당국도 달러당 150엔 이상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환율 개입을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왜 일본이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 금리를 올리면은 엔저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방어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CPI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도 아직도 3%대 수준이에요. 3%대의 CPI라는 거는 물가가 높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아직도 저물가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2%대에서 3%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가에 대한 인플레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일본이. 근데 굳이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환율 격차 부분들을 뭐 줄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엔저가 나올 때 우리나라만의 현상을 놓고 보면 결코 나쁠 건 없죠. 왜?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일본 환율이 달러 대비 약화가 될수록 더 싸게 수입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올라가고 일본 환율이 덜 올라가 더 엔저가 덜 나온다. 그럼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떤 반도체 기본적인 뭐 핵심 장비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런 그런 핵심 소재 부분들을 수입하는데 돈을 더 들이는 거지 덜 들이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본과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뭘 많이 수출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엔저가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악재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산업의 전반적인 또는 일본 내의 문제에 의한
영향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하고만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 일본의 엔저 지속 현상이 악재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우려가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겼는데 지금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엔저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과거에는 이제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르네상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이 엔저가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우리나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수출보다도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뭐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같이 이런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의 이런 통찰력 있는 해안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시간이나 장중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이제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장중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니 지금 TV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카메라 꺼내서 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시고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썰전 2가지 주제 모두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포트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바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과 STX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과연 이제 추가 슈팅이 나오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쪽 섹터를 주요하게 좀 바라보고 계시죠. 현재 3종목, 해성TPC, 포스코엠텍, 세노텍까지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모두 보유 중이시고요. 엔터주들과 그리고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버킷스튜디오까지 모두 4기업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타이거일렉만 매도하시고 조일알미늄과 KBG, 피플바이오, LS전선 아시아까지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가를 하향해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2기업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이렌텍, 그리고 무림페이퍼, 툴젠샘표 4기업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한 종목만 편입되면 이제 포트가 모두 꽉 찹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3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과연 5종목을 이제 모두 채워주셨는데 어떤 기업이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입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2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역시 하락장에 강한 분인가요? 원익 P&E까지 이제 매도해 주시고 ITM 반도체 현재 약손실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역시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수익, 그리고 AD테크놀로지까지 모두 붉게 수익으로 물들여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들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이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떨어졌는데 네, 좀 이게 누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하락이 페이크라고 하면 그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이제 네,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쉽게 보는 것 같아서. 너 페이크잖아, 또 오를 거잖아 이러면 그러다 왕창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서워요. 아,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선 네 종목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두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네. SM이랑 버킷 스튜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M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재료가 좀 나와가지고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뭐, 그때 팔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해보는데, 더 큰 목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해서 오늘 시장 추가 조정이 약간 나왔는데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이제 반대파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 안정 홀딩 하시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재료가 이게 또 있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그 재료가 또 나오면 급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법대로만 잘 유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버킷 스튜디오. 이 종목이 이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노려본다라고 했는데 아직 빨리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뭐 시장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2거래일 정도 여러분들 매수 기회와 함께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매수 기회고 이제 오늘이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1,500원 돌파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격도 기법에 포착이 됐고 이격도 기법 지지 구간대 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강한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강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기업 두 종목 봐주셨고요. 바로 주대장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군요. 네. 예, 지금 뭐 깔끔하게 종목들을 모두 매도했기 때문에 네. 하락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네.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신데 네. 이 기업도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어요. 아, 예. 네, 지금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이 AD 테크놀로지 딱 한 종목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빌아이 IPO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율주행 시대가 되고 자율주행 칩으로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팔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팔려면 자율주행 칩이 빨리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AG 테크놀로지가 그 관련한 삼성 관련한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독일에 최근 수주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13시간 전에 이제 뉴스 기사가 또 나왔어요. 실적이 또 저기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나왔고 모빌아이 IPO는 일단 예정은 10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이 모빌아이 IPO가 지금 1년을 기다린 거예요. 1년을 기다리고 9월 달에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이번에 이제 10월에 상장하겠다라고 나온 거고 인텔이 이거를 가지고 뭐 발표를 한 내용으로 보면은 뭐 크게 돈 벌 생각이 없고 이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주식수를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상장을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AD 테크놀로지가 이 이슈가 처음 있었을 때가 주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눌려지고 다시 모빌아이 이벤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 기사, 이게 바로 13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다른, 이런 신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 사실, 좋아 보여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해서 이 불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좀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강력한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 두 종목 손절가를 하향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에코바이오 손절가 하향이 기존 5,000원에서 4,72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손절가를 기존 8,320원에서 7,60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손절가를 낮춰주신 모습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이제 수익을 단기 급등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가요? 김용덕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이 나올까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봇. 네. 네, 좀 비슷했나요? 로봇춤 같았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지? 네. 이게 네, 제가 순간 이제 말 실수를 했나 깜짝 놀랐는데. 네, 춤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면서 네, 이제 로봇춤. 네, 쟤는 좀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로보티즈가 이제 좀 재료가 나올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재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로보티즈 하면은 국내 그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용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로봇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인데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상장지수 펀드 K로봇 액티브가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로보티즈라든지 몇몇 개 대표 우리나라 대장 기업들과 함께 관련 상품이 출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하고 좀 틀리죠. 시장 흐름은 주가가 꺾이고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9월 달에도 밀린 게 없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주선 20주선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집 차트가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가능 가격권은 25,000원, 여기 꼬리 고점 구간 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조건은 3만 원으로 직전 고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직전 전달 저점인 2만 원 정도 이탈 시점을 잡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새롭게 나올 재료에 의한 단기 급등 수익 효과를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로봇주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 오늘 준비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5,0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또 주시는 종목마다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제대로 시장 또 떨어지기 전에 딱딱 수익 실현을 깔끔하게 해주셔서 네. 이번에도 기대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한신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자력 발전한 종목이고요. 원전도 요새 또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피델리티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증시에서는 196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좀 약세장이거나 경기가 불황일 때 항상 갔던 섹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 분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들,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뭐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원전, 유틸리티. 또 다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분할 매수하는 걸로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았는데 1차적으로는 한 7,7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6,500원 잡았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그 디테일 제가 그리고 있는 투트랙 전략 그거는 무료 방송에서 바로 이어지는 무방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안 좋을 땐 안 좋은 걸로 먹고 좋을 때는 AD 테크놀로지 기술주로 먹는 전략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지금 계획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 7,700원,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신기계 종목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이런 투트랙 전략 좀 많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일정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계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시장 긴급 체크해야 되는 내용을 바로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니까 방송이 끝나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바로 끝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으로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바로 무료 방송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슈팅 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